220페이지 발작입니다. 자, 발작의 정의를 보시면 뇌에 과도하고 무질서한 정기적인 방출이 원인이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작은 시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간질, 에필랩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인을 보시면 자, 단순 열선 경련이냐 복합 열선 경련이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 시간에 단순 열선 경련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별표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지속 시간 15분 이내 한 번 발작하면 24시간 이내 재발작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합 열선 경련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재발하는 것이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들이죠. 자,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신생아들은요, 발작이 분만할 때 일어나는 손상이요. 또 심한 저손사증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 선천적으로 뇌 이상이 있을 때 발작을 동반하게 되고요. 영유아 이후에는 사고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증상을 보시면 첫 번째로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눠집니다. 자, 부분 발작도 부분 발작도 두 가지, 단순 부분 발작이냐, 복합 부분 발작이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단순 부분 발작은 지속 시간이 1분도 안 되고요. 의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운동 변화가 부분 발작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그래서 바늘과 핀으로 찌르는 감각이나 저림 감각 등의 감각 증상으로 일반화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연령에나 가능한 게 단순 부분 발작입니다. 그래서 잭소니언 시저와 그 다음에 실비안 시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한쪽 손의 손가락이나 한쪽 발의 발가락 또는 한쪽 얼굴에 강직성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 한쪽에 얼굴에 강직성 수축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운동적 사고를 잭소니언 시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비안 시절은 자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면에 긴장성, 간대성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실비안 시저입니다. 이게 단순 발작의 부분 발작의 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부분 발작이에요. 자,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가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합적으로 부분 발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의식 장애가 동반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단순 부분 발작에서는 의식 장애는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 차이점입니다. 자, 의식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작 기억은 없어요. 내가 발작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조 증상은 뭐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발작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가 조만간 발작을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감각 증상 나타나는 거죠. 또 공포감, 현기증, 의식 상실도 일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행동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증 동그라미 아세요? 목적 없이 반복되는 무의식 활동을 자동증이라고 하는데 자꾸 입맛 다시기, 입술 빨기, 삼키기, 돌아다니거나 달리 같은 행동들, 길거리 헤매기 이러한 자동증을 동반하는 게 복합 부분 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 발작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전신 발작, 강직성, 간대성 발작, 대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발작인데요. 자, 5단계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굴곡, 신전, 진전, 간대기, 발작, 후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굴곡기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5초 동안 의식 상실이 되는 것이 굴곡기. 신전기는 한 30초 동안 혀를 깨물고 무호흡증을 동반하고요. 진전기는 한 10초 정도 걸리고 간대기는 50초 정도 근육 수축과 이완이 교대되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간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이때 소변을 실금으로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작 후기, 호흡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창백함은 남아 있습니다. 대발작은 그래서 어느 연령에서나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5단계를 거쳐서 대발작이 일어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결심발작 소발작입니다.
자, 이때는 차이점이 뭐냐면 전조 증상이 없어요. 의식만 잠깐 소실되는데 그것도 30초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게 소발작이에요. 자, 갑작스러운 짧은 운동 활동이 정지가 오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소발작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하고 있는 활동을 잠깐 중단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원래 활동을 하는 게 소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의식 소실 상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간대성 근경련 발작입니다. 간대성 근경련이라는 것은 근육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사지, 몸통의 근육이 반복적으로 갑자기 딱딱해지는, 경직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무긴장성 발작은 자, 갑작스러운 근육 긴장이 안 되는, 상실이 되는 거죠. 의식도 떨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긴장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무긴장성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목을 떨어뜨리고 땅으로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 이게 무긴장성 발작입니다. 진단을 보시면 건강력 사정하셔야 되겠고, 신체 검진하고, 요추천자, 의식정도, 에로시죠, 반사, 감각운동 변화도 체크하시고요. CT, MRI, EEG, PET죠. 그죠?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치료는 먼저, 내과적인 치료는 약물 투여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항경련제들이 투여되는데 대표적인 항경련제들이 페노바비탈, 페니토인이죠. 페니토인이 딜란딘이죠. 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투여해야 되고요. 자, 2, 3년 동안 길게 먹어야 되겠죠. 발작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복용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끊으면 절대 안 되죠. 점점점 서서히 점차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부작용 보세요. 복시, 졸림, 운동실조,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잇몸 출혈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약간호 보세요. 자, 간호를 보시면 투약간호가 있죠. 안전한 투약을 해서 상해가 예방되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항간질성 약물의 부작용 관찰 발표하세요. 우리가 페니토인이 투여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페니토인의 부작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잇몸 비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잇몸 비우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강관리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 비우 다모, 그 다음에 운동실조, 안구진당, 오심, 근데 이 중에서는 잇몸 비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구강관리가 꼭 간호중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복용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영양간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식이 하셔야 되고, 수분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 비타민 D 대사를 억제해서 골연화증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거대 저하구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엽산, 칼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가족 대응 돕기입니다. 환자와 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 방법들을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간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우리 발작할 때 응급처치 교육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자, 아이를 낳고 평평한 곳에 눕혀서 되도록이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침이나 구토물에 의해서 아스퍼레이션 돼서 질식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놓으시거나 추기를 취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쪼이고 있는 옷이라든가 벨트 같은 거 있으면 풀어놔 주셔야 되죠. 머리를 손상을 막기 위해서 머리에 쿠션이나 담요를 머리 뒤에 받쳐주시면 좋고요. 억제대 하지 마시라고요. 억제하지 않도록,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흡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용한 환경 유지, 프라이버시 유지를 도와주셔야 되겠고, 경련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동이 자면 그냥 자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가까이에 머물러서 상황을 잘 관찰하라는 간호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발작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우리 학교 보건교사로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그죠? 이 지금
발작 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내용이 그림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균성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세균이 뇌수막에 침범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감염을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 세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인플루엔자 내막염, 그다음에 내막구균성 내막염, 폐렴규균, 그러니까 그런 세균에 의해서 뇌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을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태 생리를 보면 염증이 먼저 여기도 동반을 하죠. 대표적인 게 상기도 감염이에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 중이염, 유양돌기염, 부비동염을 동반한 폐혈증이 있는 다음에 수막염이 나타나고요. 자, 이런 비인두 중에 이런 데가 감염이 되죠.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뇌 척수액으로 들어가서 지주막합 공간을 통해서 이게 훨씬 더 확장해서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신생아기, 영아, 학년전기, 아동기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기가 염증이기 때문에 아픈 증상을 서술하시면 되겠죠. 자, 아기가 아프면 어때요? 수유 잘 안 되죠. 빨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설사하거나 구토하거나로도 힘없이 울죠. 그다음에 저체온증, 열이 동반할 수도 있어요.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고요. 모흡 발작이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세 번째예요. 대천문의 긴장과 팽태죠. 그래서 우리가 뇌 쪽에 뇌책 수역의 흐름을 들어서 염증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많아지거나 정체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문이 팽창한다고 그랬었죠. 우리 천문이 팽창이 아니라 쑥 들어가면 그거 뭐라 그랬었죠? 그건 탈수에 의해서 천문 함몰이라고 그러죠. 그건 탈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천문이 팽창을 한다는 거는 두 개 뇌압 증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천문의 긴장과 팽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영아와 학년전기 보세요. 자, 당연히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ICP가 상승하게 되면 구토가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 고음의 울음소리 이거 발표하세요. 굉장히 하이피치 크라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천문이 팽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경부강직 시 반궁긴장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반궁긴장이 뭐냐면 여러분 그림 보세요. 머리하고 목이 과신전되죠. 이렇게 쭉 돼 있죠. 이게 반궁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수막염 때는 이런 자세들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입니다. 자, 헤드액이 되게 심해지죠. 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포비아, 광선을 비춰주면 그게 또 자극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선공포증이 있게 되고요. 경부강직 나타내게 되고요. 두 개의 뇌압이 상승하면 의식이 따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 수준의 변화, 이런 것, 핵심적인 단어들을 서술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르니 사인과 그 다음에 브루진스키 사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케르닉 사인은 뭐냐면 아기가 앙화이로 누워있죠.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냥 안아기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라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쭉 펴는 신전은 가능한데 자, 그림을 보세요. 대퇴를 복부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익스텐션을 시키면 통증이 유발해요. 그래서 아기가 다리를 못 펴요. 그래서 이게 케르니키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진스키 사인은 앙화이에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아동이 가슴 쪽을 향해서 목을 잡아당겨요. 들면 내막염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그림을 보세요. 다리가 불수의적으로 고관절 무릎이 굴곡되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상에서 대천문의 긴장과 팽대, 그 다음에 구토, 고음의 울음소리, 발열, 대천문 팽대, 그 다음에 반궁긴장, 두통, 광선공포증, 경부간직, 의식상태 변화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르니키 사인하고 브루진스키 사인 서술하시면 되겠죠. 진단은 CT, MRI를 하면 되고요. 뇌척수액 검사는 뭘 통해서 하죠? 우리 요추천자 통해서 뇌청수액을 검사하게 되죠. 색깔은 원래 어때야 돼요? 맑아야 돼요. 그렇죠? 노란 얇은
약간 옐로우시한 맑은 컬러거든요. 근데 탁한 터비드가 심해진 거죠. 압력이 증가하고 백혈구 감염이니까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고요. 포도당은 왜 떨어져 있을까요? 다 증가인데 포도당만 저하네요. 왜요? 그쵸? 세균이요. 여기서 얘가 포도당을 자기 먹이로 삼아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척수액에서는 포도당 수치가 저하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상승하는 거는 CRP 수치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SF에서도 단백질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람연색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죠. WBC, 그 다음에 CRP가 C 프로테인, 리액티브 프로테인이죠. 단백질 반응 검사죠. 증가하고요. 피에서도 혈액배양 검사죠. 그래서 뇌수막염일 때는 피로 하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요추천자를 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피와 검사 결과와 뇌척수액 검사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치료는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요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지요법, 발열, 열로 인한 탈수가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수술은 내실 문합술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간호를 보시면 일단 격리, 세균에 의한 거니까 격리해야 되고 LOC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활력 증상을 사정하셔야 되겠고 의식 수준, 신경학적 증상 사정, 그 다음에 천문이 팽창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두의를 측정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머리에 뇌압이 상승하면 두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머리 둘레도 측정하셔야 되겠고 자, 머리를 들 때 두통을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베개를 베지 않는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약간 올리시는 게 좋고요. 목을 잘 지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극이 주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극이 줄이기 위해서 약간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주셔야 되고 또 포토포비아, 광선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광선도 없는 어두운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이 날 수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열 조절하시고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를 지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간호를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내성마비입니다. 자, 내성마비는 뇌 중추, 운동 중추의 손상이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비진행적이에요. 더 이상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비진행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애예요. 그래서 운동기능부전이라고 하는 진단병이 뇌 정의가 떨어지게 되죠. 자, 뇌성마비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뭐 산전이냐 출산이냐 분만전후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기형 발생 물질에 노출된다. 우리 임신 일기에 풍진 같은 거에 노출되면 심한 기형을 동반한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뇌성마비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고 자궁내 감염 이러면은 뇌성마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보면은 분만시 손상이요. 분만 전후는 감염인 거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진단을 볼 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성마비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한세 이전이죠. 돌이죠. 이전에 한 손만 강하게 발달하는 거. 애들이 아동이 손이 발달하면서 양손이 서로 같이 동시에 발달해야 되는데 한 손만 강하게 발달하거나 자, 우리 3개월 후에는 주먹을 처음에 태어날 때, 신생할 때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태어나죠. 그랬다가 서서히 이렇게 펴면서 물건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후에도 주먹을 쥐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복이나 앙화이로 구부리면 자, 우리 정상적인 신생아 자세는 굴곡 자세를 하고 있죠. 넓은 체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 손실을 예방하려고 정상 신생아는 굴곡 자세를 합니다. 그런데 복이나 앙화이로 구부려 놨는데 신전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굴곡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근데 심한 신전 상태로 가면 뇌성마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운동 기정 부진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사정하셔야 되겠고 근육 긴장도 보셔야 되고요. 신부건 한 반사가 항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부건 반사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사가 있었죠. 신부건 반사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이두근 반사, 삼두근 반사, 무릎 반사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죠?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무릎 반사예요. 무릎 반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해머로 여기를 쭉 내려치잖아요. 내려치면 내가 구부리고 짖지 않아도 다리가 툭 튀어 올라오죠. 나는 그러니까 다리 안 올라오고 싶은데 여기를 탁 치면 반사적으로 틱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릎 반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시냅스 검사를 보는 게 심부관 반사예요. 자, 그래서 주로 상위 운동신경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심부관 반사가 DTR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텐던 리플렉스. 잠깐만요. 딥, 그 다음에 텐던 리플렉스. 이렇게 하는데, 자, 상위 운동신경의 문제야.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쵸?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DTR이 항진됩니다. 올라가요. 근데 하위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얘는 DTR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자, DTR을 5단계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가 DTR 반응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면은 0이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요 단계가 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 포지티브가 노말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 상위 운동신경에서는 DTR이 더 항진이 되고요. 하위 운동은 더 떨어진다는 걸 구별을 하시면 자, 뇌 쪽에 마비가 오는 거죠. 세브랄 팔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부관 반사가 항진이 되게 됩니다. 또 바빈스키 징후가 양성이다. 우리 바빈스키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발 뒤꿈치에서부터 이렇게 상위로 자극을 주게 되면 발가락을 구부리고 쭉 펴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돌 때 12개월 이후부터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바빈스키 방사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자기 발각 해보세요. 그러면 이 증상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면은 뇌 쪽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위반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정위반사는 뭐냐면 항상 머리를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는 자세 반사를 정위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위반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불수의적인 움직임, 강직 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지 침범이 특징이고 상지보다는 하지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만 써놓으시면 더 써놓으시면 뇌관 반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뇌관 반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생아 때 배웠었죠. 모로 반사, 긴장경, 경반사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겁니다. 낙하산 반사. 그러한 원시 반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 증상을 보시면 자, 원인에서 대표적인 게 뇌손상으로 인한 거예요. 특히 뇌손상으로 이제 뇌성마비가 나타나는데 그 뇌손상을 일으킨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뭘까요? 그렇죠. 저산소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은 꼭 별표하시고요. 다음에 동반되는 게 지적발달 장애죠.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게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뇌성마비라 그래서 100% 다 애들이 경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뇌성마비 50% 정도에서 경련이 이루어진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성, 긴장성, 간대성 경련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대발작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EG 검사에서는 그렇죠? 뇌파 검사죠. 뇌파 검사에서는 비정상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동반되는 게 성장지연, 감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운동장애들을 동반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열성 경련을 배웠을 때는 EEG는 뇌파 검사에서는 EEG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했었죠. 중추신경 감염이 없으니까
그죠? 뇌파 검사에선 정상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뇌성마비에서 뇌파 검사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EEG가 비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분류를 보시면, 자, 경직성, 다른 말로 스페시픽을 강직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장 흔한 유형이 경직성이죠. 그래서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자세, 균형, 통합된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긴장 과다해서 경직, 강직의 뇌성마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려면 비정상적인 자세가 동반이 되게 되고요. 다른 부분들까지도 과도하게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신부전 반사가 아까 항진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항진이 되고 근육 강직도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과도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걸음걸이를 보시면 몸을 웅크리게 되고 발은 안쪽으로 굽히고 다리는 가위 모양으로 교차 실어서 걸으게 되고요. 굴곡된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은 엄지 쪽으로 내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애성, 다른 말로 무정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비정상적인 불수의적 운동인데요. 자, 무정의 운동 봐보세요.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사지체감, 목, 안면근, 혀에 침범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비틀거리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하는 게 무정의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혀에 침범하죠. 인두, 후두 이런 데 구강 쪽에 다 침범을 하기 때문에 침을 계속 흘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음 장애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실조성, 다른 말로 무긴장성이라고 이야기. 운동이 실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 안 되는 거, 무긴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운동실조는 우리가 대뇌에서 특히 손에요. 손의 부분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손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근육 조절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동이 실조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걸은다는 게 뭐냐면 걷는 자세가 비틀거리고요. 갈지자 걸음들을 걷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되죠. 아동이 물건을 잡으려 할 때는 상지 운동의 통합 장애, 그 옆에다가 하나만 써놓으시면 손떨림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게 운동실정성, 무긴장성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직성, 그 다음 운동장애성, 무정의성, 그 다음에 운동실정, 무긴장성의 분류를 구별하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아동 능력을 인식해서 그 안에서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는 게 큰 치료 목표이겠습니다. 다음에 간호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 하나만 별표하세요. 흡인 예방이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땡 써있나요? 인지능력 사고 과정의 촉진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촉진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적절하게 발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1번 흡인 예방과 적절한 영양 공급, 그 다음에 2번이 인지능력 사고 과정의 촉진,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적절한 발달 행동의 증진, 얘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하나만 써놓으세요.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수행을 격려하라.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수행 격려가 4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배변 훈련 도움들이 있게 됩니다. 또 아동들이 특수훈련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에 참가하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보시면 내성마비 초기 징후가 나옵니다. 자, 신체적 증상, 행동적 증상은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머리 들기, 앉기, 배밀이
이게 그 영아기 때 아동의 발달 순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시 반사가 지속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로 반사, 긴장경 경반사, 낙하산 반사 이러한 반사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3개월 정도면 머리 들기 하셔야 되죠. 머리를 가누어야 되죠. 우리 먹이를 가누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를 가누어야 돼요. 그리고 3개월, 5개월 정도 되면 뒤집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록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거. 팔다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꼬이는 증상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뒤로 제치거나 활 모양으로 구부린 강직 자세. 이거 뭐였죠? 반군 긴장 자세죠. 이런 자세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긴장이 저하된 자세나 절름발이 자세요. 특히 자고 있는 동안에 긴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8개월경에 지지 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다. 우리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7개월이면 등을 지지하고 앉을 수, 뭔가 등에다가 지지 물건을 받치면 앉을 수 있고 8개월이면 지지하는 물건이 없어도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8개월이 돼도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몸의 한쪽만 사용하거나 팔로만 기어가면 비정상적인 거죠. 이러한 게 신체적인 증상. 행동적인 증상은 너무 자주 보채고 울고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미소를 지었는데 3개월 경에도 이거를 짓지를 못해요. 우리 소셜 스마일이 아마 2개월 전부터 발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이 돼도 이거 미소를 짓는 걸 몰라요. 수유곤란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혀 내밀기 반사가 사라지는 시기가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혀 밀어내기 반사가 사라지면 시작하는 게 이유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대한 흥미 부족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성마비 초기 징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증상을 보고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마비는 정의화,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분류, 간호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6번입니다. 라이 증후군, 레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정의 첫 번째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간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혈관의 지방 축적을 동반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 뇌질환을 라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원인은 이런 경미한 바이러스 징후 후에도 나타나지만 두 번째 땐 꼭 별표하세요. 수두나 인플루엔자를 걸렸는데 이때 아스피린을 투여하면 아스피린의 독성 작용으로서 간하고 신장에 간하고 신장에 지방들이 막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라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땐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실제 93년도가 옛날 문제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병태생리 별표 많이 하세요.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뇌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방이 축적됐다고요. 간의 지방성 병변입니다. 자, 간이 비대가 되고요. 미세혈관에 지방이 축적이 돼. 그로 인해서 암모니아 요소로 전환하는 효소가 감소한다. 그렇죠? 자,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효소가 감소해요. 그럼 나타나는 게 고암모니아 혈증이에요. 그래서 고암모니아 혈증이 나타나서 간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간의 지방성 변변, 이 말이 꼭 써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부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두 개의 뇌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의 지방성 병변과 뇌부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에 쉽게 말하면 광범위하게 지방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세포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다 보니까 간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서 간의 지방성 변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내부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두개납 상승, 내변증이 일어나고요. 간의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간 기능 장애인데 얘는 빌리루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황달은 나타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 장애로 간이 비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간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이죠. 간에서 세포 손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간비대가 일어나고 간이 기능을 못해. 그래서 응고인자의 합성이 감소가 돼요. 응고인자 합성이 안 돼. 그럼 뭐가 나타내? 지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시는 게 간비대요. 하나만 더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혈이 안 되는 거. 지연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초기에는 가벼운 바이러스 증상이 아까 상기성 감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두 인플루엔자 경우에 어때요? 이때 아스피린 투여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랬었죠. 자, 1단계, 일단은 이게 뇌 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토 나타나죠. 혼수 상태 동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뇌파 검사에서는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변화가 있게 되고, 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5단계 보세요. 심부검 반사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어졌고요.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피질 자세, 재내 자세가 가장 심각한 자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재피질 자세, 재내 자세 그림을 드렸습니다. 자, 유인물 참조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decorticated pos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피질 자세예요. 자, 그러면 상지는 굴곡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굴곡된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 봐보세요. 하지는 익스텐션이에요. 과도한 신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피질 자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그림이 재내 자세예요. 그래서 재내 자세를 보시면 다 익스텐션이에요. 심근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팔은 굴고 처음에 재피질 자세에는 어브덕션이죠. 플렉션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제네 자세는 어덕션에다가 익스텐션이고 팔은 안으로 들어가 있죠. 프로네이션이고 그다음에 플렉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피질 자세, 제네 자세가 이런 것들을 동반하구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진단을 보시면 제일 밑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간에 지방 변변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SGOT, SGPT 수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LDH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LDH는 유당 탈수소 효소예요. 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간이나 담도 폐쇄가 되면 이 LDH가 증가해요. 특히 LDH는 모든 신체 조직에 다 존재를 하는데 특히 LDH가 많이 있는 데가 뭐냐면 심장, 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아요. 심장, 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나이 증후군일 때는 LDH가 올라갔다 그러면 뭐예요? 신장이라든가 간이나 이런 쪽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혈당입니다. 우리 간에 그 글리코겐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하는 게 어디죠? 간이죠. 간이 기능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을 동반을 하게 되고요. 고암모니아 혈증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226페이지에 아까 병태생리에 포도당이 고갈되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효소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환되지 못하니까 고암모니아 혈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PT, PTT가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왜 그래요? 간세포의 간세포 기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여기 어디 있었죠? 쓴 것 같은데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지혈이 지연돼서 PT, PTT 수치가 연장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척수액 검사이죠. 뇌척수액에 검사를 해서 압력을 체크해 봅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압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 상승 증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생검입니다. 자, 최종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생검을 하게 되죠. 생검을 하면 거기에서 간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어, 침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초기 치료를 보면 초기 진단을 보세요. 의식상태 변화를 보셔야 되겠고요. 두개 내압이 상승할 거니까 내압 상승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혈당,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수시로 측정해야 되고 경련 관찰하시고요. 구역반사, 동공, 각막반사, 특히 RCP 상승과 관련된 반사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대중요법입니다. 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그렇죠? 기도삭간 충분한 환기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증 알칼리증 교정하셔야 되겠고 두 개의 내압 4강을 위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정제, 그다음에 진통제 줘야 되죠. 발작이 일어나면 항경련제 투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ICP가 올라갔어요. 두 개의 내압이 올라갔으면 우리 대표적인 약물이 고삼투성 이노제죠. 만니톨이 투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니토인이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서 투여돼야 되는 거죠. 간 기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간 부전 증상이 보여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고암모니아 혈증이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오마이신을 투여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케어들이 이루어야 되겠고요. PT, PTT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비타-K, 그 다음에 신선동경 혈장들을 수혈을 해야 됩니다. 간호를 보시면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신경학적 상태, 그 다음 임상병리 검사 계속 추후전 팔로업 하셔야 되겠고요. 탈수 일어나는지, 뇌 부종이 있는지 IO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처방된 중재, 약물 반응 확인하셔야 되겠죠. 또 안정기가 되면 정서적인 지지, 적절한 놀이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종훈에서 원인은 꼭 기억하시고 병태생리와 치료 기억하셔야 되겠죠. 7번입니다. 길리안바레 증후군 GBS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지허약, 그 다음에 심부관 반사가 소실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신경계의 자가 면역 신경장애예요. 자, 원인을 보시면 여기도 먼저 상기도 감염이 먼저 동반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독성 반응 작용으로 길리안바레 증후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안바레 증후군의 원인을 그림으로 여러분들 유인물로 드렸어요. 감염이 있기 때문에 열, 피로, 인후통, 상기도 감염, 그다음에 예방접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에요. 그다음에 약물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태생리를 보면 말초신경의 림프구가 침륜이 돼서 염증을 유발해서 수초 상실이 증가가 되고 축색돌기가 변성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봐보시고요. 이거 유인물로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림과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우리 정상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서 보시면 세포체가 있죠. 세포체가, 신경세포체가 있죠. 이거는 신경세포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수상돌기는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수상돌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축삭은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연결된 부분이 축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냅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신경세포가 연접해서 만나는 구조물이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시냅스로 연결이 되고 있죠. 또 그림에 보시면 슈반세포라고 나오죠. 자, 말초신경계의 기본적인 신경세포인데 뉴런을 지지하게 되고요. 자, 슈반세포는 수초가 있는 축삭에서 그죠? 수초를 형성하는 게 슈반세포입니다.
랑비에르 결절 찾으셨나요? 그렇죠? 자, 인접한 슈반 세포들끼리 사이에서 그 틈을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수초로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그림에 보면 수초로 쌓여 있지 않아요.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이가 그러니까 도약, 전달하는데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쌓여 있다라 그러면 절연체의 역할을 하면서 쌓여 있다 그러면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수초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도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그림을 봐보시면 자, 여기에 시냅스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보이시죠? 축삭들이. 그런데 뒤에 봐보세요. 디미지 에어리어라고 해서 손상된 부분은 이 부분들이 다 없어진 손상된 부분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GBS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상은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단 사지마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에서도 심부건 소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심부건 소실이 점차 상행을 하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고요. 자율신경계 불안정성을 보이게 되고 뇌 쪽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뇌신경 장애가 일어나고 호흡기능 장애도 발생하면서 호흡부전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신경기능 장애도 동반이 되게 되죠. 자, 진단을 보시면 감염이 먼저 일어난 후에 마비가 양측으로 상행되는 거고요. 특히 증상에서 보면 호흡기능 장애가 있잖아요. 호흡근증에도 굉장히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척색 검사에서 단백질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염증 반응으로. 그래서 치료를 보면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게 되고 각각의 기능장애에 따른 증상 등을 사정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고요. 간호는 최적의 신경기능을 달성하도록 하고 합병증 없이 회복하도록 촉진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호흡근에 영향을 빠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흡을 지지하는 요법을 하셔야 되고요. 못 움직이잖아요. 부동과 관련된 합병증을 관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이면은 욕창 발생할 수 있죠. 피부통합성 관찰하셔야 되고 또 체위 변경, 그 다음에 자세를 수시로 바꿔야 되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병증이 폐색전이에요. 폐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폐색전 동그라미, 폐색전을 예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호흡근에 영향을 빠르게 미치기 때문에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유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실 수 있는 합병증 예방 간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229페이지 두통입니다. 자, 두통은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가 두통이죠. 자,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눠집니다. 자, 1차성 두통, 편두통이죠. 편두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혈관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차적 원인은 편두통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편두통의 원인은 어디 혈관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맥의 기형에서 유발되는 게 혈관성 두통입니다. 두 번째, 긴장성 두통이죠. 앞에 긴장이에요. 그러면 긴장성 두통은 뭘로 인해서 나타나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쵸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의 결과로 그러니까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게 군집성 두통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군집성 두통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써놓으시면 한 개만 더 써놓으세요. 두개내압 상승이요. ICP 상승. 그래서 두개내압 상승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두증 같은 게 두개내압 상승이 되죠. 또 이쪽에 두개내압의 어떤 병소들이 있게 되면 내압이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두개내압 상승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죠. 그래서 1차성 두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성 두통은 여러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2차성 두통이죠. 그래서 2차성 두통은 굳이 이런 게 있구나만 봐도 되고요. 1차성 두통을 조금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료를 보면 원인은 제거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약물 치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특히 염증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손상이 있다 그러면 뭐가 분비되죠? 그렇죠? 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게 되면, 그죠? 자, 분비가 돼요. 그래서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L이죠. 자,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게 되면서 통각 수용기가, 통각을 느끼는 수용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케어들을 이제 이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약물요법이죠.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봐보세요. 자, 아스피린, 아이부로프로펜, 그 다음에 아세타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자,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한다. 그럼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 자극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거를 억제해서 진통작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슘 통로 차단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 기억해, 두 번째 줄에 써 있네요. 전조증 예방에 사용하는 거죠. 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증이라는 게 동반이 되거든요. 그걸 감소하기 위해서 칼슘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라파밀 같은 거, 니페디핀 이런 것들이 이 약으로 쓰이고요. 세로토닌 수용체 항진제입니다. 그러면 약물들을 보시면 전부 트리판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트리판 제제들이 세로토닌 수용체 항진제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역할을 보시면 두개 내 혈관 수축 작용을 해서 대뇌 피질의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편두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척 증후가 있을 때, 막 시작할 때 바로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고요. 혈관 수축제죠. 그러면 그 에르고타민 트레이테이드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말한 그 앞에 에르고트 동그라미 아셔야죠. 에르고트.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해서 발작 시에 두개 동맥의 확장을 시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혈관 수축제입니다. 요거는 꼭 외우시면 좋아요. 나머지로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에서 혈관 이완 경로를 차단시켜서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관을 수축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편두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우울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 방법이 실제 5년에 문제가 나왔었죠. 안정하는 게 좋죠.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휴식하고요. 두통이 있는 쪽 관자놀이, 그쵸? 두피, 목에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냉찜질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찜질을 한다는 거는 신경 전달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쪽을 위로 해서 눕는 게 좋을까요? 아픈 쪽을 아래로 해서 눕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아픈 쪽을 위로 해서 눕는 게 통증 완화에 훨씬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자극이 있는 거, 빛, 소리, 냄새가 있는 거 피하고요. 머리나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 이용해서 휴식하면 좋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아까 긴장성 두통을 유발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라고요.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균형 잡힌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복이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편두통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요. 편두통 유발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편두통 유발 음식이 어디서 나오지? 여러분들 231페이지에 원인에서 제일 밑에 땡, 세 번째 땡 봐보세요. 초콜릿, 치즈 등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요. 그죠? 이런 약물을 피하라고요. 자, 이런 약물, 특히 발효식품들, 그 다음에 카페인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햄, 소세지, 뭐 핫도그, 이런 질산염들이 들어가는 거, MSG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런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이에요. 그거를 피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이완요법을 하는 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간호중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들을 조금 중재들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